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봐. 난 오늘부로 병원장 사위니까. 화려한 호텔 재혼식장 로비. 전 남편과 병원장 딸은 저를 비웃으며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그들이 던진 돈 봉투를 줍는 대신 주머니 속 투지폰을 꺼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시댁 식구들이 쓰는 카드랑 연결된 생활비 계좌 싹 다 정지시키세요. 단 5분 뒤 호텔 뷔페에서 며느리 카드로 밥값을 내던 시어머니는 거래 정지 알림과 함께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버린 며느리가 사실은 누구였는지 말이죠.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강남 최고급 호텔 더 라비앙. 로비 한가운데에는 박민석 최수지 결혼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영주의 고막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영주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로비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입어 소매가 해진 코트는 이곳의 화려함과 철저히 이질적일 뿐입니다. 지나가던 하객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누구야? 청소부인가? 어머, 설마 전처 아니야? 꼴 좀 봐. 진짜 구질구질하다. 영주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최수지와 한복을 입은 김 여사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오냐, 우리 병원장 딸 며느리.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때 거울을 통해 영주를 발견한 최수지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야, 뭐야? 저 여자 왜 여기 있어?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 달려 나옵니다. 이런 재수 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와. 당장 안 나가? 김 여사는 다짜고짜 영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영주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옆에 있던 축하 화환과 함께 넘어졌죠. 와장창. 화환이 쓰러지며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수지가 드레스 자락을 걷어잡고 나와 영주를 내려다봅니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야, 김영주. 너 진짜 즐기다. 돈 뜯어내러 왔어? 위자료 줬잖아. 거지 근성 어디 안 가네, 진짜. 영주는 바닥에 흩어진 꽃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돈? 그런 건 필요 없어. 난 그냥 경고하러 온 거야. 뭐? 경고. 이 결혼식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자랑하는 그 병원도 지금 서 있는 이 호텔도 다 내 거니까. 영주의 말에 최수지와 김 여사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다가 배를 잡고 깔깔거립니다. 푸아하. 들었어? 지거래. 야, 너 미쳤니? 곱게 미쳐. 허언증도 정도껏 해. 그때 턱시도를 입은 박민석이 소란을 듣고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야? 김영주? 박민석은 영주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미친 여자가 행패 부립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영주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영주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끌려나갈 뿐입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박민석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죠. 호텔 정문 밖. 영주는 빗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까졌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결혼 행진곡 소리. 그들은 영주를 쫓아내고 다시 축제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주는 흙 묻은 옷을 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에서 낡은 이지 폴더폰을 꺼냅니다. 젖은 손으로 폴더를 여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일말의 미련이나 슬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뿐이었죠. 꾹. 단축번호 1번. 김 실장. 나야. 네, 이사장님. 식장에는 잘 도착하셨습니까? 아주. 환대받았어. 영주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호텔을 올려다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 불빛이 비에 번져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 식구들 생활비 통장, 연결된 카드까지 싹 다 해지해버려. 10원 한 장도 남기지 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주의 시선이 호텔 로비 안 행복하게 웃고 있는 박민석과 최수지에게 고정됩니다. 호텔 지배인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식장 조명 다 꺼버리라고. 그리고 퇴거 명령 내려. 내 건물에서 더러운 꼴 못 보겠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거짓말처럼 호텔 로비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화려했던 샹들리에가 꺼지고 로비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왜 이래? 불이야? 정전인가 봐. 어둠 속에서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박민석과 최수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영주는 빗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죠. 강남 최고급 호텔 뷔페 크리스탈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는 그 아래 시어머니 김 여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옥색 한복 저고리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10손가락마다 끼운 굵직한 금반지는 손짓할 때마다 번쩍번쩍 존재감을 과시했죠. 김 여사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나 잘됐다를 외치며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많이들 드세요. 이거 다 우리 새며느리가 쏘는 거야. 김 여사는 접시 가득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담아오며 일부러 목청을 높였습니다. 옆 테이블까지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누구냐고? 병원장 딸이잖아. 병원장 딸. 금반지 낀 손을 휘휘 저으며 김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지. 그전 며느리랑은 질이 달라, 질이. 그녀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야지. 고아원 출신이 뭘 알겠어? 7년 동안 밥이나 축내다 쫓겨난 게 딱 제 팔자야. 하객들이 부러운 듯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 김 여사 좋겠어. 아들은 의사고 며느리는 병원장 딸이고 노후는 폈네, 폈어. 김 여사는 으쓱해져서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탈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루비처럼 반짝였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지배인이 굳은 표정으로 김 여사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리는 소리가 묘하게 불길했죠. 김 여사는 그런 건 아랑곳 없이 반색하며 손짓했습니다. 어머, 지배인 양반. 서비스라도 가져왔어? 우리 며느리가 특별히 부탁했든? 지배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종이가 식탁보에 닿는 작은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습니다. 영수증에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승인 거절거래 중지 계좌. 손님, 죄송하지만 식사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식사를 중단해? 김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지배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금 결제하신 카드의 연결 계좌가 해지되었습니다. 잔액이 0원이라 승인이 안 됩니다. 해지? 야! 김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이게 내 며느리가 준 생활비 카드야. 돈이 말을 날이 없는 카드라고. 김 여사의 얼굴이 접시 위 랍스터 껍데기처럼 불그락푸르락 물들어갔습니다. 주변 테이블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쏠리기 시작했죠.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 수군거리는 속삭임이 점점 커져갑니다. 김 여사는 허둥지둥 지갑을 열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카드를 내밀었죠. 기계가 고장났나 보네. 자, 이걸로 긁어. 내 아들 용돈 통장이랑 연결된 거야. 지배인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삑. 날카로운 경고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듯이요. 잔액 부족. 이것도 잔액이 없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더 모욕적이었죠. 말도 안 돼. 그럼 이거 마이너스 통장 카드. 김 여사가 지갑을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서너 장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평소 같으면 은근슬쩍 자랑하듯 꺼냈을 카드들을 이제는 다급하게 내던지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 정지. 모두 잔액 없음.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뭐야, 병원장 사돈이라더니 밥값도 못 내. 거지 취급받는 거 아니야?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지배인이 손짓하자 흰 셔츠를 입은 웨이터들이 일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김 여사 테이블의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죠. 아직 젓가락도 대지 못한 랍스터가 접시째에 들려나갔습니다. 아니, 이거 나. 김 여사가 접시를 부여잡았습니다. 내 밥이야. 내가 먹던 거라고. 하지만 웨이터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접시가 위태롭게 기울었죠. 철퍽. 붉은 칠리소스 국물이 김 여사의 옥색 한복 치마 위로 튀었습니다.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한 얼룩이 비단 위에 번져나갔죠. 순식간에 엉망이 된 한복. 김 여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오는 말은 없었죠. 평생 남에게 망신 주기만 했지 당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박민석의 성형외과. 대기실은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접수대 앞 번호표 기계가 쉴 새 없이 숫자를 뱉어내고 있었죠. 박민석은 원장실에서 거만한 포즈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최수지와 통화 중이었죠. 자기야. 쇼핑은 잘하고 있어? 그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마음껏 긁어. 오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퍽!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건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병원이 암흑천지로 변했죠. 정전이었습니다. 야! 뭐야? 불이야? 대기실에서 환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자가 넘어가고 발소리가 뒤엉키는 혼란 속에서 박민석은 당황하며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김 간호사, 어떻게 된 거야? 두꺼비 집 내려갔어? 원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붉은 로비.
그 불길한 조명 아래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환자들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뭐 하는 짓들이야. 수술복 차림의 박민석이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병원이야. 용역 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박민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어깨가 유난히 넓어 보였죠. 사내는 말없이 박민석의 가슴팍에 종이 한 장을 툭 붙였습니다. 건물주 명령입니다. 불법 점유자 퇴거 조치합니다. 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발신인은 김영주. 김영주? 박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전처? 웃기지 마. 그가 종이를 구겼습니다. 걔가 무슨 건물주야.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 박민석이 종이를 찢어발기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하나가 그를 가볍게 밀쳐냈죠. 마치 파리를 쫓듯 손 한 번 휘두른 것뿐이었습니다. 쿵! 박민석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수술복에 먼지가 묻고 팔꿈치가 욱신거렸죠. 그 사이 용역들은 병원 입구의 철제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기기. 녹슨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석은 기겁하며 셔터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안 돼. 닫지 마. 그가 셔터를 두 손으로 받치려 했습니다. 내 병원이야. 닫지 말라고. 하지만 육중한 무게를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거친 쇠붙이에 손등이 긁혔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셔터 밖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셔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쇠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박민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호텔 로비 밖으로 쫓겨난 김 여사와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박민석이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서로였죠. 민석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카드가 다 막혔다. 밥 먹다가 쫓겨났어. 이게 무슨 망신이니? 엄마. 박민석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이 망했어. 용역들이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로의 비명. 모자는 서로의 목소리에서 똑같은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 시각 백화점 명품관. 최수진은 샤넬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점원에게 박민석의 법인카드를 내밀었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점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한도 초과. 아니, 정확히는 거래 정지였습니다. 손님, 이 카드 사용 정지된 건데요. 점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객님 하던 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럴 리가요? 다시 해봐요. 최수지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점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단말기는 똑같은 경고음만 토해냈죠. 점원이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실 신고된 카드는 회수 매뉴얼에 따라 폐기합니다. 잠깐, 그게 무슨... 싹둑. 최수지의 눈앞에서 카드가 반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이 유리 카운터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잘려나가는 순간이었죠. 호텔 건너편 2층 카페. 영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함. 칠리 소스에 얼룩진 한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통곡하는 김 여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김 여사를 피해갔죠.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피하듯이요. 영주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7년 동안 시린 손으로 찬물에 걸레를 빨 때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 아침상 차릴 때도, 한겨울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을 때도 그녀의 손은 항상 시렸으니까요. 커피가 따뜻하네. 영주는 작게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혀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달콤한 끝맛이 천천히 번져왔죠. 마치 지난 7년의 쓰라림 끝에 찾아온 오늘처럼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병원 폐쇄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 집행할까요? 영주는 창밖에 김 여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그 모습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김 실장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전송된 문자 메시지 하나. 박민석 시댁 생활비 계좌 전액 해지 및 잔액 영원 처리 완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차가운 길바닥뿐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김 여사와 신우이가 사는 집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삐리리릭, 삐리리릭. 소파에 대자로 누워 TV를 보던 김 여사는 귀찮다는 듯 손짓만 했습니다. 야, 네가 좀 받아라. 누구냐? 신우이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관리실 직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사모님, 관리실입니다. 관리비가 3달째 미납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납부 안 되시면 규정상 단수 조치 들어갑니다. 뭐? 단수?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낚아챘죠. 이보세요, 소장님. 내가 누군지 몰라. 병원장 사돈이야. 무슨 관리비가 밀려? 내 며느리가 준 통장에서 꼬박꼬박 자동이체 되는데. 아니, 은행에서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됐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김 여사는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은행 출금 실패 잔액 부족. 카드 결제 대금 미납.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 정지 예정. 수십 통의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알림 숫자가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그제야 김 여사의 머릿속에 아까 뷔페에서 겪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활비 계좌가 해지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영주가 생활비 통장을 싹 다 비우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 통장에 연결된 관리비, 월세, 휴대폰 요금, 보험료까지 줄줄이 구멍이 난 셈이었죠. 쾅, 쾅, 쾅. 이번에는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계세요? 월세가 2달이나 밀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 김 여사가 문 앞으로 달려가 변명하려 했지만 집주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보증금도 다 까먹었잖아요. 이제 나갈 때 됐어요. 당장 방 빼요. 안 그러면 명도 소송 걸 겁니다. 집주인의 고함 소리에 김 여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바로 이런 거겠죠. 결국 김 여사와 신우이는 짐가방 몇 개만 챙겨 들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라곤 아들네 집뿐이었습니다. 최수지의 신혼집,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최수지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김 여사의 울상인 얼굴이 잡혔죠. 눈밑은 시꺼멓게 번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수지야, 문 좀 열어라. 나 죽네, 죽어. 최수지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인터폰을 꺼버리려는 순간 옆에 있던 박민석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제발. 박민석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엄마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재워주자. 응? 최수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문 열림 버튼을 눌렀죠. 띠리링. 문이 열리자마자 김 여사가 흙발로 거실에 뛰어들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요. 그녀는 에르메스 담요가 덮인 이탈리아제 소파 위에 대자로 벌러덩 뻗어버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김 여사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영주 그년이 생활비 통장을 막아서 집에서 쫓겨났다. 야, 밥 좀 차려와라. 배고파 죽겠다.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하는 태도. 최수지의 인내심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김 여사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래요? 최수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습니다. 당장 나가요. 소파에 냄새 배잖아요. 그 축축한 한복 만졌으면 드라이비 내놓고요. 뭐, 아줌마.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냐? 너 우리 민석이 덕에 원장 사모 소리 듣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르장머리야. 최수지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며 또박또박 말했죠. 원장, 병원 셔터 내려갔다면서요? 최수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오빠 이제 거지라며?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거라곤 빚뿐인 사람이. 어디서 시어머니 행세야? 아줌마가 시어머니 노릇하려면 최소한 아들이 밥벌이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김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며느리 입에서 거지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는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분노를 참지 못한 최수지는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믿을 건 병원장인 아빠뿐이었으니까요. 아빠 흑흑. 최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좀 도와줘. 돈 좀 융통해줘.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대.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냉혹했습니다. 야, 최수지. 너 정신 차려. 아빠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방금 박서방 병원 등기부 등본 떼봤다. 등기부? 그게 왜요? 건물주가 김영주더라. 박서방 전처 말이다. 뭐라고요? 최수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피커폰이라 거실에 있던 박민석과 김 여사까지 다 들을 수 있었죠. 그 여자가 알짜배기 건물주였어. 강남 사거리 빌딩 통째로 말이야. 아빠가 이를 갈았습니다. 박서방 그놈은 10년 동안 전처 건물에서 월세 한 푼 안 내고 산 기생충이었고 넌 사기 결혼당한 거야. 이거 사. 내 딸이 거지네 집안 빚쟁이한테 속아서 시집갔어. 당장 짐 싸서 나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엿듣던 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김영주가 건물주였다니.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고 쓰레기 취급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던 주인이었다니. 박민석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는 김 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영주 돈 뜯어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맨날 구박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영주가 도끼 품은 거라고. 뭐라고?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내가 누굴 위해 그랬는데. 다 너 잘되라고 한 짓인데. 김 여사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하지만 박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영주의 마음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주는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면 예전처럼 받아줄 거야. 박민석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살 수 있었죠. 그는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영주와 살던 옛 빌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대문. 박민석은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가 도어락 덮개를 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죠. 삐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삐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영주야. 문 열어. 나야, 민석이. 박민석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플 만큼 세게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차갑게 닫힌 철문만이 그를 막아섰죠. 그때 옆집 문이 삐걱 열리고 험상궂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뭐요? 왜 남의 집 문을 부수려고 그래? 제 집입니다. 제 아내가 안에 있다고요. 아내?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 김영주 씨 혼자 사는데 무슨 소리야? 아까 이사 갔어요. 짐 다 뺐다고. 이사? 박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윙, 윙. 빨간 불빛이 좁은 골목을 훑쳤습니다. 경찰관 2명이 박민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민석 씨 되시죠? 스토킹 신고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제 아내라고요. 오해입니다. 박민석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텅 빈 빌라 창문. 그곳엔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불빛은 없었습니다. 하얀 커튼조차 걷혀 있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된 박민석. 그는 경찰서 앞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서 병째 들이켰습니다. 싸구려 알코올이 목을 타고 쓰리게 흘러내렸죠.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태워줄 벤츠도 우산을 씌워줄 영주도 없었습니다. 그는 빗물 섞인 소주를 삼키며 처량하게 울었습니다. 훌쩍 훌쩍 콧물과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턱 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영주에게 닿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수지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붉은색 등기 도착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등처럼 번쩍이는 그 색깔이 불길했죠. 내용 증명 임대차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은 법무법인 혜성. 최수지는 봉투를 찢어발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변호사 써서 아주 박살을 내주겠어. 그녀의 손끝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죠. 박민석과 최수진은 건물주 대리인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며 해성재단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짜리 빌딩.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그 꼭대기층 회의실이 약속 장소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민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셔츠 등판이 축축하게 젖어갔죠. 하지만 최수진은 거울을 보며 태연하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오빠 기죽지 마. 우리 아빠 병원 고문 변호사 부르면 돼. 건물주가 별거야?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아직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죠. 딩!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멈춰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공간. 햇살이 쏟아지는 그곳은 마치 하늘 위 궁전 같았습니다. 긴 테이블 끝 상석에 누군가 등을 돌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의자 등받이만 보였죠. 저기요, 대리인 양반. 최수지가 하이힐을 딱딱 올리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우리 시간 없거든요. 빨리 얼굴이나 보여줘요. 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 박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최수지의 손에서 립스틱이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명주. 그곳에는 7년 동안 헌옷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옷만 입던 김영주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낯선 여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 7년 전 결혼식 날보다도 더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주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 건물은 처음이지? 아, 10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 처음은 아닌가? 내가 여기 왜? 박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말이 나오질 않았죠. 그때 영주 옆에 서 있던 강민우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탁!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김영주. 취득일 2014년 5월. 박민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원했던 병원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최수지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지도 김영주였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해. 어떻게긴. 영주가 태연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거지. 너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그녀가 손짓하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엑셀 파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박민석 원장 리베이트 수수 내역.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받은 뒷돈, 대리 수술을 시키고 받은 수수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너 의사 면허도 가짜나 다름없더라. 영주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CCTV랑 내부 직원 고발로 증거는 다 모아놨어. 검찰에 넘기면 당장 구속감이야. 영주의 말에 박민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쿵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하지만 최수진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그녀가 테이블을 탕 쳤습니다. 이까짓 건물 우리 아빠가 사버리면 그만이야. 우리 아빠 병원이 얼마나 큰지 알아? 강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영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하지만 뼈 있는 말을 던졌죠. 그래. 내 아빠 병원 해성재단 대출로 지은 건데 몰랐니? 최수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억? 당장 다음 달 만기인데 갚을 수 있겠어? 내가 연장 안 해주면 내 아빠 병원 다음 달에 경매야. 뭐라고요? 최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집안마저 영주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니. 이 여자는 괴물이었습니다. 아니, 7년 동안 괴물로 만든 건 자기들이었죠. 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죠.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박민석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안했습니다. 박민석, 영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선택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형사고발은 24시간 미뤄줄게.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자존심이냐, 감옥이냐. 박민석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넙죽 엎드려 영주의 구두 끝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영주야, 잘못했어. 그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 7년 정을 봐서라도.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7년 동안 아내를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 아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죠. 옆에 있던 최수진은 그런 박민석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야, 박민석. 그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남자가 가오도 없어? 일어나. 최수진은 들고 있던 샤넬 백으로 박민석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퍽! 하지만 박민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머리를 숙이며 계속 영주에게 빌었죠. 살려줘, 제발 살려줘. 최수진은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너 혼자 잘해봐라.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죠. 박민석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영주는 무릎 꿇은 박민석을 벌레 보듯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강 변호사에게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24시간 지났어. 네. 내가 이 회의실에 들어온 게 어제 오후 2시야. 지금 오후 2시 10분이고 영주가 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 고발장 접수해. 저 인간 바닥까지 긁어내.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주가 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민석은 혼자 남아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영주가 마시던 찻잔만이 덩그러니 남아 식어가는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민석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민석의 성형외과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셔터는 이미 뜯겨나간 상태였고 원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버티는 박민석 때문에 들릴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위잉! 드릴 이 경첩을 갈아댔습니다. 쾅! 원장실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죠. 빨간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나오세요. 집행관 팀장이 고함쳤습니다. 집행 방해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책상 밑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박민석이 짐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게 분명했죠. 며칠 전 벤츠를 타고 다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거나. 박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내 병원이야. 내가 원장이라고. 하지만 집행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레이저 기기, 수술대, 초음파 기기 박민석이 빚을 내서 샀던 보물 같은 장비들이 순식간에 빨간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찍찍찍 딱지 붙이는 소리가 박민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떼거나 훼손하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아시죠? 집행관이 무미건조하게 말하며 박민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계도 압류 대상입니다. 푸시죠. 아니, 이건 내 거야. 박민석이 시계를 감싸쥐었습니다. 롤렉스라고. 이건 내 몸이야. 하지만 집행관은 강제로 시계를 풀어 압류 상자에 넣었습니다. 은색 롤렉스가 다른 물건들 사이에 툭 떨어졌죠.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지듯이요. 그때였습니다. 탁, 탁, 탁.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수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눈에 원장실 소파 위에 놓인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려는 찰나 최수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녀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1,000만 원짜리라고.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최수지는 집행관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딱지 뭉치를 빼앗아 찢어발겼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인상을 찌푸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공무집행방에 현행범 있습니다. 경찰 지원 바랍니다. 곧이어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수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거 나. 하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들 뭐야? 이거 나. 최수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병원장이야. 너네 다 잘라버릴 거야. 다 끝났어, 너네. 하지만 아무도 그 협박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묵묵히 그녀를 끌어냈죠.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딸의 갑질 난동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갈 게 뻔했습니다. 모든 집기가 압류되고 텅 빈 병원. 박민석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병째에 들이켰습니다. 싸구려 알코올이 목을 태우며 넘어갔죠.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데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툭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친절한 의사상이라고 적힌 액자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박민석의 발치에 튀었지만 그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우리 얘기 좀 해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급이 밀린 간호사와 직원들이 박민석을 둘러쌌습니다. 평소에는 원장님 하며 굽신거렸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눈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우리 퇴직금 내놔요. 한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밀린 월급이랑 다 내놓으라고요. 3개월치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도망갈 생각 마요. 다른 직원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사기꾼. 직원 하나가 박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박민석은 인형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고개가 앞뒤로 꺾이며 소주가 입에서 흘러내렸죠. 돈 없어.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가져갔어. 영주가 다 가져갔다고. 그 시각 영주는 혜성재단 이사장실에서 대형 모니터로 이 모든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 박민석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멱살 잡힌 채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너덜너덜해진 걸레 같았죠. 영주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타겟, 시어머니 김 여사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 영주의 혼잣말과 동시에 화면 속 병원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한 전 직원이 요금 미납으로 두꺼비 집을 내려버린 겁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긴 병원. 그 어둠 속에서 박민석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흑, 흑, 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울음 같았습니다. 강남의 어느 공원 벤치, 초여름의 뙤약볕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김 여사와 신우이는 꼬질꼬질한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옥색 한복은 때가 타서 회색빛이 되었고 헝클어진 머리는 산발이었죠. 며칠째 씻지 못한 냄새가 풍겼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불어터진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였죠. 엄마, 한 입만 더 먹어. 국물이라도 마셔. 신우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됐다. 김 여사는 젓가락을 내던지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나는 억울해서 밥도 안 넘어간다. 그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죠.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김 여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주 그년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7년을 어떻게 데리고 살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들까지 줬더니 이게 고마운 줄을 몰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잘못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복수심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병원장인데. 김 여사가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내가 이대로는 못 죽어. 세상 천지에 다 알릴 거야. 그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매장해 버릴 거야. 김 여사는 공원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라면 박스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썼죠. 폐륜 며느리 김영주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라. 돈만 아는 악덕 건물주 물러가라. 엄마, 진짜 이러려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 신우이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근처 절에서 주워온 꽹과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해성재단 본사를 향해 걸어갔죠. 점심시간이라 로비는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김 여사는 로비 한복판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 꽹과리를 힘껏 쳐댔죠. 갱, 갱, 갱.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김 여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려장 시킵니다. 천하의 불효녀 김영주 나와라. 나와서 이 애미 좀 죽여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피켓 내용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재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렸대? 와, 진짜 독하다. 돈 좀 있다고 시댁을 무시해? 여론은 김 여사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 크게 곡소리를 냈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발버둥까지 쳤죠. 아이고,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자식 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리에 내다버리다니. 그때였습니다. 띵.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주가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리며 다가왔죠.
김 여사는 영주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전현 잡아라. 김 여사가 손톱을 세웠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린다. 김 여사가 영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철벽처럼 막아섰죠. 영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김 여사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마치 길바닥에서 지저대는 개를 바라보듯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했습니다. 팍! 로비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업 홍보 영상이 사라지고 거대한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발신이는 시어머니. 야, 애도 못 낳는 병신아. 밥값이라도 해라. 친정 가서 돈 좀 훔쳐와. 네가 쓸모 있는 건 돈 가져올 때뿐이야. 박서방 바람 피우는 거 내가 시켰다. 넌 그냥 돈줄이야. 껍데기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폭언들이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전광판 가득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영주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지직. 로비 스피커를 통해 김 여사의 표독스러운 육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영주 걔는 멍청해서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 뼈골까지 빼먹고 버리면 돼. 근본이 없으니까 쉽지. 아들이 병원장 되면 걔가 무슨 소용이야? 갖다 버려. 고한연 주제에 우리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김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온 건물에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악마네.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며느리가 보살이었네. 저걸 어떻게 7년이나 참았어? 저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폐륜이네. 사람들은 김 여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역대급 폐륜 시어머니 참교육. 고아 며느리 7년간 학대한 시어머니의 최후.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자신의 밑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죠. 으악!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죠. 쿵! 입가에 하얀 거품이 물렸습니다. 눈은 희번덕거렸고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자 그녀는 곧바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야. 난 아니라고. 신우이는 쓰러진 엄마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며 탁탁 소리를 내며 멀어졌죠. 차디찬 로비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김 여사. 그 위로 멀리서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그것은 김 여사의 탐욕스러운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강남 경찰서 유치장. 공무집행방해로 갇혀있던 최수지에게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최수지는 철창을 붙잡고 반색했습니다. 손톱이 깨져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변호사님,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보낸 거죠? 나 당장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건 하나를 꺼내 최수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당신이 살 길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폭행죄까지 추가되면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최수지가 철창을 흔들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꺼내줘요. 우리 아빠한테 연락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모든 죄를 박민석에게 뒤집어 씌우십시오. 당신은 철저하게 속은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정 여론이 생기고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최수지의 눈이 찬찬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였죠. 그날 오후 풀려난 최수지는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명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환자복에 링거를 꽂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팡, 팡, 팡.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수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가련하게 떨렸죠. 국민 여러분,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흑흑 박민석 원장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건물주인 줄 알았고 전처와의 관계가 정리된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입니다. 순진하게 사랑만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최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타겟을 영주로 돌릴 차례였죠. 하지만 더 억울한 건 전처 김영주 씨의 태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연기였지만 꽤나 그럴듯했죠. 그녀는 단지 질투심 때문에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병원을 폐쇄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최수지가 말을 멈추고 흐느꼈습니다. 힘없는 임산부인 저를 용역 깡패들을 시켜 폭행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진 몸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최수지는 환자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실 유치장에서 자기가 꼬집어 만든 자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사진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재벌 갑질이네, 갑질이야. 기자들의 여론이 술렁거렸습니다. 곧이어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전처의 잔혹한 복수극, 환자 내쫓고 임산부 폭행, 병원장 딸의 눈물 저는 피해자입니다. 댓글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병원을 닫는 건 아니지.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 돈 많으면 다냐? 깡패 동원해서 폭행이라니 선 넘었네. 박민석이 쓰레기인 건 맞는데 전처도 정상이 아니네. 여론은 순식간에 최수지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편의점 창가 자리. 박민석은 컵라면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최수지가 울먹이며 말하고 있었죠. 박민석 원장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저를 속이고 제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뚝! 박민석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지야. 그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한다며. 우리 뱃속의 아기는 어쩌고. 박민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뚜뚜뚜뚜뚜. 수신거부. 다시 걸었습니다. 수신거부. 화면에 뜨는 건 차가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으아. 자신이 버린 영주에게 당하고 자신이 선택한 수지에게 버림받은 처지. 완벽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해성재단 이사장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반박 기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점점. 하지만 영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 짙게 놔둬. 영주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거짓말이 커질수록 진실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거니까. 영주는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그 안에는 최수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죠. 방송국 PD에게 연락해. 영주가 명령했습니다. 긴급 라이브 방송 편성 잡아달라고 해. 제목은 진실을 밝힙니다. 그때 영주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최 병원장, 최수지의 아빠였습니다. 영주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김영주. 다짜고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우리 수지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내 재단 세무조사받게 할 거야. 국세청장이 내 고등학교 후배야. 알아들어? 영주는 조용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게 대꾸했죠. 기대할게요, 병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여유로웠습니다. 그 말씀 꼭 지키세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입니다. 뚝. 전화를 끄는 영주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거짓의 막을 걷어내고 진짜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방송국 뉴스 스튜디오. 차가운 LED 조명 아래 김영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이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수한 흰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스탠바이 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죠. 동시 접속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만, 20만, 50만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았죠. 화면 오른쪽의 실시간 채팅창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갑질려 나왔네. 사과해라. 돈으로 사람 때리는 게 재벌이냐? 병원 문 닫게 한 거 해명해. 영주는 쏟아지는 비난을 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해성재단 이사장 김영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 오히려 그 차분함이 듣는 사람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영주가 손짓하자 화면에 복잡한 엑셀 파일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지난 7년간 제가 시댁에 지원한 금액의 내역서입니다. 매월 생활비 500만 원, 시어머니 명품 가방 구매 1200만 원, 박민석 도박 빚 변제 3억 원. 스크롤이 내려갈 때마다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총액 42억 3천만 원입니다. 영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탐욕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채팅창의 욕설이 뚝 끊겼습니다. 숫자의 위력은 대단했죠. 헐 42요? 나였으면 시어머니 업고 다녔다. 전처가 호구였네. 저걸 다 대줬다고? 박민석 진짜 쓰레기네. 도박빚까지? 여론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최수지가 임신한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차트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었죠. 퍽!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화면 속 최수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병원장 딸이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내 근본이 뭔데 감히 나를 쳐다봐? 최수지의 표독스러운 음성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임신한 간호사가 배를 감싸 쥐고 우는데도 최수지는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죠. 임산부 폭행이라며? 자기가 임산부 폭행범이었네? 와, 진짜 인성 바닥이다. 저게 사람이냐? 병원장 딸이면 다냐? 구속해라. 분노한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가 준비한 진짜 핵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주는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수지 씨는 저를 질투심에 눈먼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영주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이것은 최수지 씨의 진료 기록입니다. 영주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임신 사실 없음. 불임 시술 이력 없음. 최수지 씨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청자들도 숨을 멈췄죠. 박민석 씨를 속여 결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초음파 사진을 위조했습니다. 뱃속의 아기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광? 그야말로 여론이 대폭발했습니다. 거짓 임신으로 가정 파탄을 내고 전처를 마녀 사냥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공분했죠.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최수지 가짜 임신, 박민석 대리 수술, 김영주 42억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마 의사와 사기꾼녀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20만 명을 돌파했죠. 그 시각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생방송을 보던 최수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으악. 그녀가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거 끄라고. 최수지는 리모컨을 TV 화면에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액정이 깨지며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영주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깨진 화면 사이로 영주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최수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났습니다. 이제 그녀를 지켜줄 아빠도 돈도 거짓말도 없었죠. 창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오피스텔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최수지 씨, 임신 조작 사실입니까? 간호사 폭행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위잉, 위잉. 경찰차가 들이닥쳤죠. 박민석이 숨어있던 모텔방과 최수지의 오피스텔 문이 동시에 부서졌습니다. 쾅! 쾅! 박민석, 최수지,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 그것은 두 사람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영주는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 조명이 꺼지는 순간 비로소 참았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녀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이 조명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7년의 서름이 담긴 눈물이었죠. 강남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민석과 최수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석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최수지의 화장은 다 지워져 퀭한 민낯이 드러났죠. 한때 잘나가던 원장과 병원장 딸이라고는 믿기 힘든 꼴이었습니다.
자, 사실대로 말하세요. 누가 주도했습니까? 형사의 추궁에 박민석이 책상을 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억울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최수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피해자라니까요.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속여서 결혼한 겁니다. 애도 없는데 병원 뺏으려고 작당한 거라고요. 그러자 최수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어졌죠. 뭐, 피해자? 최수지가 박민석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먼저 꼬셨잖아. 영주 돈 다 뜯어내고 나랑 살자고 네가 그랬잖아. 이 사기꾼아.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박민석도 지지 않고 최수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내년이 임신했다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랑한다던 맹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추악한 민낯만이 남았죠. 검찰은 두 사람을 특경법상 사기, 횡령, 의료법 위반, 무고죄 등 무려 10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백해 변호사들조차 변론을 포기할 정도였죠.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영주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죠. 박민석은 영주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수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영주를 노려봤죠. 판사가 영주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인들과 합의하거나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영주의 입만 바라봤죠. 영주는 잠시 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 지금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남자.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가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그들을 가족이라 믿고 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용서는 신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영주가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을 원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영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민석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수지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땅, 땅,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의구현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박민석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수지는 악을 쓰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죠. 억울해. 나는 피해자라고. 전현이 다 꾸민 거야. 그녀의 비명소리는 환호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김 여사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조차 할 수 없었죠. 신우이는 병원비가 없다며 시설이 열악한 요양원에 엄마를 버려두고 잠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영주야 며느라. 배가 고프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갈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영주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대답 없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최수지의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영주가 넘긴 녹취록 때문에 최수지 아빠의 병원도 세무조사를 받았죠. 결국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수저라 자부하던 그들의 오만함은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민석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그는 호송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주의 차였습니다. 박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유리창을 짚었죠.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을 스쳐 지나가 버렸죠. 마치 모르는 사람을 지나치듯 아주 무심하게. 차가운 독방에 갇힌 박민석은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코끝에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스쳤습니다. 문득 퇴근하고 돌아오면 영주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상, 다정한 미소, 자신을 믿어주던 눈빛, 그 모든 행복을 제 발로 차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박민석은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흑. 하지만 닫힌 철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1년 후, 흉물처럼 방치되었던 병원 건물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낡고 녹슨 간판이 떼어지고 해성공익병원이라는 파란색 새 간판이 걸렸죠.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되어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원식 날, 병원 로비는 축하 화환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죠. 1년 전 빗속에서 떨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영주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인 병원이 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주는 가위를 들어 붉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싹둑. 그것은 단순히 병원을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순간이었죠. 식이 끝나고 강민우 변호사가 영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 풀이 지어 꽃다발이었죠. 축하합니다, 이사장님. 강민우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 영주 씨. 고마워요, 민우 씨. 영주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우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영주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강민우. 그는 이제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주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죠. 며칠 뒤, 영주는 교도소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아크릴벽 너머로 박민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어깨는 구부정했죠. 영주를 보자 박민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주야. 그가 수화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와줬구나. 나 정말 많이 기다렸어. 박민석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여기서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어. 나 나가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이번엔 진짜야. 영주는 수화기를 들고 박민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 남자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지금 보니 그저 초라하고 비겁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영주에게서는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뿐이었죠. 박민석? 영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온 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럼 확인하러 온 거야.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영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너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영주야, 넌 거기서 썩어.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아.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야. 영주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석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쿵, 쿵, 쿵. 영주야, 가지마. 나 좀 꺼내줘. 영주야. 그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죠.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영주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링거대를 끌고 가는 아이, 벤치에 앉아 쉬는 환자들. 모두가 영주가 만든 공간에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다가와 영주의 어깨에 가디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안 추워요? 아니요. 영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뜻하네요. 햇살도 바람도. 영주는 강민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해질녘. 영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이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문자, 박민석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담긴 과거의 유물이었죠. 영주는 망설임 없이 폴더폰을 강물 위로 던졌습니다. 첨벙.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휴대폰이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아픔, 굴욕, 슬픔도 함께 수장되었죠. 영주는 강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김영주로. 영주는 뒤돌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나란히 발을 맞추며 걸어왔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돈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주 씨가 보여준 진짜 복수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과 똑같이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죠. 최고의 품격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빗속에서 떨던 영주 씨가 안쓰러워 몇 번이나 펜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녀가 활짝 웃을 때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듯 했죠.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영주 씨처럼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영주 씨의 통쾌한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명품 드라마 인생사연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